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의 내용은 우리 모두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오늘도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내년에도 살아야 될 거고 5년 뒤에도 살아야 될 거고 10년 뒤에도 살아야 될 거고 저는 한 50년 뒤까지도 살 것 같은데 우리는 늘상 미래에 어떻게 살 건가 이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현재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대부분 꿈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말에 여기 나와서 누군가의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평소에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평소에 뭔가를 쓰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도 성장하고 싶어서일 거고, 이 모임의 타이틀도 보니까 비즈, 그냥 인큐도 아니고 비즈 인큐예요. 우리는 뭔가 비즈니스의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이익을 좀 보고 싶다는 건데요. 오늘 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과연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현재 인생은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쯤 주실까요? 여러분들이. 자, 저기 검은색 마스크 쓴 분, 몇 점 주실까요? 본인이. 네. 점수라면서 본다면. 아니, 점수로 주기 좀 그렇다면 그냥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정말 내가 살고자 했던 대로 살고 있고 정말 90% 이상 엄청 만족한다 이런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있는데 손 안 드는 거죠, 그죠?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 난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거대로 살지는 않은 것 같고 뭔가 좀 아쉽다, 좀 만족하지 못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운이 나쁜 걸까요? 나라를 잘못 타고난 걸까요? 뭐 때문일까요? 이라도 여러분은 알겠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책 읽고 열심히 모임 나오는 거 아무짝에 쓸모없을 거예요. 열심히 해서 뭐 하겠어요? 잘 해야죠.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그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좀 많을 겁니다. 학교에서는 열심히만 하면 돼요. 왜? 모두의 방향은 정해져 있거든요. 모두의 정답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열심히만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모두의 방향이 다 달라요. 세상에 존재하는 방향이라는 게 수십억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방향에서 자기의 방향을 자기가 모르면 열심이라는 의미 자체가 사실은 없죠.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그게 더 곤혹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대체 불가한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이걸 대체하지 못해서 여러분의 입지가 조금 굳건히 다져져 있나요? 아니면 언제든지 누군가가 대체할 수 있어서 조금 불안한가요? 이 질문은 우리는 계속 해보셔야 돼요. 왜냐? 오늘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5년 뒤에도 그럴까? 이건 다시 생각해 볼 일인 거죠. 현재는 그렇지만 미래까지 계속 보장해 주진 않아요. 이 질문도 필요할 것 같아요. 분명 여러분들 중에선 현재 인재인 분 꽤 있을 거예요. 분명히 현재를 이루기 위해서 지난 수년간 아니면 10여 년간 굉장히 많은 노력해 오셨고 많은 거 이뤄내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러면 5년 뒤에도 그럴까요? 10년 뒤에도 그럴까요? 한국을 대표하는 굴지의 기업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이른 사람들, 그 사람의 미래가, 현재가 계속 유지가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아무리 잘 나갔던 사람도 5년 뒤에 그냥 옆집 아저씨가 될 수도 있는 건 거죠. 우리에게 늘상 이런 질문들 속에서 답이 하나 필요합니다. 나는 과연 잘 살아가고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건가,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벌 건가도 있고 사회적 지위를 만들 건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비즈니스라는 걸 배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이 하는 일이 미래에 어떤 흐름이 될 건지를 보는 단서 한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2년마다 내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 직업의 미래라는 보고서의 가장 최근 버전 중에 하나가 지난 5월에 나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서 향후 5년, 2023년부터 27년까지 향후 5년간 가장 일자리가 좀 줄어들 것, 반대로 좀 늘어날 것, 그 리스트가 있는데요. 지금 순서로 보자면 여기서부터 쭉 여기 늘어난 애들이에요. 쭉 오다 여기 줄어든 애들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은 혹시 어디 이쪽엔 없죠, 우선은. 이쪽에 계실 수도 있어요, 혹시. 이쪽에 10개가 아니면 여기쯤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쯤 어딘가에. 분명 여기에 속한 분은 생각보다 없거나 아니면 내가 앞으로 저런 거 해야지라는 마음도 좀 덜 먹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이 직업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맘먹는다고 내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또 공부예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싸고 가장 쉬운 최고의 방법은 사실은 공부입니다. 공부하는 것 빼고 뭔가를 이루겠다? 방법은 있겠죠. 뭐 엄청난 부자의 양자로 갑자기 들어가거나 우리가 애초에 그렇게 태어나지 못했으면 아니면 뭐 로또를 읽는 대로 한 10개를 읽었는데 10개가 다 1등 됐다 이럴 경우 그런 경우 빼고는 우리가 공부를 해서 내 미래를 바꾸는 게 제일 사실은 쉽고 싼 방법이 되겠죠. 그럼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런 데이터 속에서 그럼 나는 여기에 있는 직업을 관심 가지려면 어떤 접근이 필요하고 뭘 좀 공부하면 좋을지부터 고민이 필요할 거고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이가 조금 있어서 나도 나지만 우리 자녀가 좀 미래에 대한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걸 좀 고려하면서 그럼 이 흐름들이 2027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30년, 2035년에 어떻게 될 건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단서들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그려나갑니다. 이런 단서들은 그냥 누가 잠자다가 갑자기 확 찍고 이렇게 해서 나온 데이터가 아니고요. 굉장히 내가 분석을 통해서 나온 거라서 꽤 믿을 만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데이터들 분명 여기 있는 직업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거 괜찮은 직업인데도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 중에 이런 직업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이런 직업이 갖고 있는 위기는 요즘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0년 전에도 얘기했고 20년 전에도 얘기했던 거예요. 갑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 중에 가장 위에 있는 은행 창구 직원. 20여 년 전에 빌 게이츠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20여 년 전이에요. 2년 전이 아니고 20여 년 전에. 앞으로 은행 업무, 뱅킹은 필요하지만 은행은 필요 없을 수 있다. 여러분도 스마트폰으로 다 뱅킹 하잖아요. 점포에 가보질 않잖아요. 그러니 점포에 있는 직원들이 있건 없건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저들이 얼마나 많이 집에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사람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주도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계가 주도적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최근 한 6개월여 동안 생성형 AI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생성형 AI가 최근 6개월에 처음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경도 안 쓰던 그 옛날부터 존재했고 거기에 계속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람들은 많았었습니다만 여러분 중에서 일부는 생각 자체도 안 했던 영역일 겁니다. 그 생각 자체도 안 했던 영역이 여러분의 삶과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생겨버렸어요. 지금도 좀 위기감이 생겼는데 이런 추세가 좀 이어졌을 때 한 5년 뒤면 위기감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거잖아요. 27년만 돼도 27년이 뭐 엄청 먼 날도 아니고 조금밖에 안 남은 해입니다.
좋다면 해도 기계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하고 한 30년쯤 되면 거의 한 반반쯤 될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수치가 그렇게 무서워 보이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수치가 누군가를 일자리를 지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변화를 통해서 일자리가 꽤 많이 사라지지만 반대로 꽤 많은 일자리가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사라진 사람들이 갈 일자리는 아닙니다. 두 개는 별개예요. 일자리 떨어져 나간 사람은 그냥 직업 없는 새로 그냥 거기 있는 거고요. 이건 향후 5년간 기업을 통해서 조사한 내용들, 이것도 마찬가지 세계 경제 포럼에서 나온 데이터인데요. 기업에서 요구가 증가할 스케일인 거니까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점점 많이 요구하는 내용들이에요. 왜? 기업도 먹고 살아야죠. 기업이 굴러가야죠. 굴러가려면 어떤 역량을 가진 인재들이 더 많이 필요할까를 고심해서 이런 답들이 나오는 건데요. 가장 상위에 있는 요구되는 역량들 보면 창의적인 사고, 분석적 사고, 기술 활용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평생학습이에요. 계속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바뀌니까 계속 따라서 공부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저거는 어떤 특정 영역, 뭐 교육부서, 인재개발부서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부서에게 공통으로 요구되는 거예요. 저기는 상위권의 역할들, 기술 활용력도 마찬가지로 기술을 잘 알아야 되는 건 모든 영역에서 공통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최근 몇 년간 자기 개발한다고 책도 보시고 공부도 많이 하실 거예요. 학원 다니는 분도 계실 거고. 솔직히 여러분 중에서 여기 있는 거 공부하는 분 계신가요? 주로 공부하는 거 보시면 뭐 여기 뭐 프로그래밍부터 뭐 이런 거 공부 많이 하지 않나요? 외국어부터 이런 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좀 더 중요하고 상대적으로 이런 거는 좀 그다지 덜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전히 공부하세요. 여러분이 자기 개발에 화두로 삼고 있는 공부의 상당수는 20년 전에 됐던 공부고요. 10년 전에 됐던 공부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이 보고서는 10년 전에 나온 거예요. 10년 전에 나와서 그 당시 기준으로 20년 후니까 벌써 10년이 지난 거예요. 여기에서도 대체되는 직업, 상위권의 이런 직업들, 이 직업들도 뭐 이미 최근 10년간 많이 무너지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기술이 바뀌면요, 기술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새로운 IT 디바이스만 쏙 들어오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게 아니고요. 그 기술이 들어오면 여러분이 일하는 방식,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 이게 바뀌고, 기업이 일하는 방식도 바뀌고, 기업이 돈 버는 방식도 바뀔 수 있고, 이 방식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망할 수 있고, 이거 잘 못하는 사람들은 집에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술은 세상을 바꾸게 만들거든요. 이 바꾸게 만드는 거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자꾸 밀리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혁신입니다. 근데 사실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도 혁신이에요. 걸핏하면 혁신이라는 말 많이 써요. 혁신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도 모르고. 혁신을 하려면 말 그대로 싸그리 바꿔야 돼요. 싸그리 바꿀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을 없애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이분은 삼성전자의 회장을 지낸 분입니다. 그동안 삼성은 기술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혁신을 이뤄낸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새로운 방향이 바뀌고 바뀐 혁신에 따라서 뭔가를 바꿔야 되면 우선 직원들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근데 직원들이 생각처럼 잘 바뀌어질까요? 놀랍게도 사람들은 변화에 대한 저항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가 새로운 걸 공부하고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걸 하느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처럼 하는 걸 좀 버티면서 돈을 좀 더 받는 게 더 안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화라는 건 늘상 새로운 공부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지 않은 걸 채워야 되는 게 변화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는 버려야 되는 게 혁신이고 변화입니다. 그래서 저 경영 리더의 생각은 저런 거예요. 그동안 교육으로 이것저것 시도 많이 해봤지만 솔직히 잘 안 되더라.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을 자르고 새로 쓰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어떤 조직에 들어가건 어떤 분야에 진입만 하면 그 분야가 성장하면 나도 같이 성장한다는 말도 안 되는 환상을 품고 계신데요. 성장은 가만히 있다고 성장되지 않습니다. 계속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자기를 깎아내고 버리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기술의 변화, 산업의 변화의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요. 사람들이 공부하고 따라가는 이런 변화보다. 왜? 우리는 퇴근하고 술도 먹어야죠. 놀러도 가야죠.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많죠. 결국은 우리는 살면서 이런 선택을 늘상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아닙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나 죄의식을 없애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운동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편하게 즐기고 놀고 하는 데 있어서 그 행위를 가장 즐겁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여러분 성장하는 거잖아요. 운동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계속 공부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계속 살아남습니다.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기업이 요즘 바라보고 있는 방향성입니다. 한번 들어온 직원 뽑을 때는 인재였지만 영원히 인재라고 보지 않습니다. 일정 시기 되면 싹 갈아치우고 싶어요. 근데 싹 갈아치우긴 너무 하니까 계속 성장할 기회를 자꾸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한국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업이 교육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육도 과거처럼 관성적인 형식적인 교육을 자꾸 줄여나가고 좀 더 실질적인 교육 쪽으로 계속 넘어가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진짜 실력을 좀 성장시키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하고 일해야지 돈을 더 잘 벌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하는 데들 뭐 어떤 책이나 이런 거 보면 그런 걸 얘기해 주는 데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의 중심이고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세상이 뭐 온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바라는 대로 옵니까? 미국에서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럭키걸 신드롬이라고 애들 사이에서 나는 세상의 중심이야. 열심히 할 필요 없이 내가 된다고 믿으면 다 돼. 뭐 이런 거 한창 떠드는 게 있었어요. 이거 대부분 10대 후반, 20대들이 했던 거거든요. 그럼 얼핏 보면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니까 좋지 않겠나 하는데요. 사람이 나는 잘 돼 라는 마음을 계속 머릿속에 박아두고 있잖아요. 그럼 이미 자기가 뭔가 된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더 열심히 안 한대요. 진짜 더 치열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대요. 근데 이게 한 20여 년 전쯤 시크릿이라는 책이 유명했었죠. 그 책도 메시지가 이런 거였죠. 근데 그런 책을 읽었던 사람들이 되게 허무해지지 않나요? 엄청 성공한 사람들의 결과를 봤을 때는 그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난 그냥 세상이 날 좀 도와준 것 같아. 다 겸손한 얘기예요, 그냥. 수능 1등한 애들이 그냥 교과서만 봤어요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것만 듣고 여러분들이 그냥 겸손하게 세상이 날 도와줘 이런 얘기만 하거나 교과서만 들여다보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잘 안 될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는 공부는 좀 달라야 됩니다. 모두가 하면 다 100점 맞을 수 있는 공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학교는 그렇죠. 모두가 하면 다 열심히 하면 100점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학교 빼고는. 비즈니스에서 공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는 직업이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 흐름을 관찰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이어왔던 현재까지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 속에서 어떤 기회가 나올지 이걸 분석하는 게 제 일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트렌드를 조금 더 잘 알면 비즈니스 기회가 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자, 여기서 말하는 트렌드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쓰는 책들 보면 라이프 트렌드 시리즈가 있고 트렌드 인사이트 시리즈가 있는데, 저 라이프가 왜 중요한 건가? 사람들이 트렌드 하면 소비만 자꾸 생각해요. 소비를 하는 게 트렌드의 전부가 아니에요. 트렌드의 가장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의식주로 일상을 꾸려나가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욕망의 근원입니다. 이 근간에서 시작해서 누군가는 여기서 소비를 찾아낼 거고, 누군가는 이걸로 비즈니스를 찾아낼 거고, 그리고 기술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지 않을 기술로 비즈니스 될 수가 없어요. 세계적인 테크 기업들이 만드는 기술 다 여러분이 우리가 일상과 연관되는 것들이에요. 넓게 보면. 뭐 전기차 여러분 타고 다닐 애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투자도 그렇고 뭐 이 모든 트렌드의 출발은 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와 무관한 트렌드 가지고 우리가 비즈니스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하는 일이 보통 이걸 분석해서 여기에 대한 답들을 찾는 거예요. 이걸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서 궁극에 원하는 답들은 이거예요, 다. 그럼 이런 답들을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투자를 해도 좀 잘하지 않겠습니까? 뭐 직업을 선택하고 뭘 하건 조금 더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즈니스는 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트렌드를 좀 잘하는 건 분명히 유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들은 이 유리한 걸 위해서 얼마나 공부하십니까? 이게 유리하다고는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부는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책 한두 권 보고 아니면 유튜브에 써둔 얘기 몇 개만 듣고 공부했다고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될까요? 기업은 트렌드 정보를 파악하고 트렌드에 맞게 비즈니스를 전개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고심하고 투자합니다. 그렇게 해야 답이 될까 말까인데 분명히 트렌드가 여러분 삶에 굉장히 이득이 된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실상은 거의 공부 안 하세요. 그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어떤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으세요? 자, 이 얘기를 좀 더 노골적으로 뭐가 될까요? 뭐가 돈 될까요? 이거? 뭐가 돈 될까요? 이거나 아니면 이런 고민 많이 하세요. 우리 애는 그럼 어떤 전공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저는 어떤 분야의 직업을 나중에 나가는 게 좋을까요? 이거 제일 많이 물어봐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분석하는 정보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답들이에요, 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쓴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그럼 도대체 뭘 다들 공부해야 되고 뭘 어떻게 진화해야 될지 어떻게 대체되지 않고 살아남을지에 대해서 뭐 질문을 많이 하시길래 제가 기업 갈 때마다 기업에선 비즈니스 얘기 한참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꼭 그런 얘기를 물어봐서 그래서 더 이상 묻지 말라고 제가 이 책을 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책 쓰고 나서 또 더 묻고 막 그래요, 사람들. 이 책 속에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옛날에 공부를 대했던 방식도 그럴 거고 여러분 자녀에게 공부를 대하게 하는 방식도 여기에서 안 벗어났어요, 사실은. 근데 이런 말을 대입시켜서
여러분이 했던 공부와 여러분 자녀가 했던 공부를 한번 대입시켜 보면 되게 끔찍하지 않나요? 되게 쓸데없는데 시간과 돈을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지 않나요? 더 이상 한국에서 좋은 대학의 졸업장의 가치가 예전 같지도 않고요. 뭐 그렇다고 대학을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노는 것보단 가는 게 나아요. 안 갈 거면 안 가는 대신 뭔가를 해야 됩니다. 4년을 난 투자하지 않겠다고 하면 4년이라는 시간과 거기에 들어가는 등록금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해서 다른 가치를 만들어낼 거면 안 가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되고, 그런 게 없으면 그냥 가는 게 더 속 편해요. 어차피 뭔가 그런 끈도 없이 집에서 그냥 게임하고 노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에 대한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가 공부, 뭐 여러분이 됐건 여러분 자녀가 됐건 공부에 돈과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투자해서 기대하는 건 딱 하나예요. 투자한 것 이상의 뭔가 성과, 즉 사회적 지위나 돈으로서의 성과를 기대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만큼 안 나온다면 어때요? 안 나온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계속 투자하시겠죠. 그걸 아마 아신다면 그렇게는 안 하실 거예요. 물론 모든 학생들이 그렇진 않아요. 학생들 중에서 상위 한 10% 이내에 들어간 학생들은 공부한 것에 대한 등록금 이상의 가치는 충분히 뽑을 거예요. 근데 상위 10%는 그럴 거란 얘기죠. 나머지들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중에서 나이대가 한 40대 이상인 분들은 그때는 대학의 가치를 통해서 자기가 대학 가고 공부하고 뭐 공부하기 위해서 돈 쓴 거 이상의 가치는 거의 대부분 뽑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다음 세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혹시 이 질문의 답이 뭔지 아시나요? 어떤 직업이 제일 좋은 직업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제일 좋은에 대한 기준이 각자 다를 수도 있겠죠. 솔직히 여러분의 그 기준이 다른가요? 대부분 비슷하지 않나요? 겉으로는 다른 책에도 막상 까보면 대부분 돈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을 좋은 직업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나는 돈도 필요 없고 그냥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희생과 배려의 직업,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가장 좋은 직업은 의사겠죠. 의사가 왜 가장 좋으냐? 돈 제일 잘 벌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개별 직업들 중에서 평균 소득,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얘기는 그 업계 진입만 하면 되는 게 평균이잖아요. 그 중에서 최상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축구선수나 연예인은 최상위는 엄청 돈 많이 벌잖아요. 하지만 평균으로 따지면 굉장히 낮아지겠죠. 평균으로 따져서 우리나라에서 연소득이 제일 높은 직업, 개별 직업으로 쭉 자르면요, 상위 1등부터 한 20등 사이에 거의 대부분 의사들이 들어가요. 성형외과 의사, 피부과 의사, 뭔 의사, 뭔 의사, 뭔 의사, 뭔 의사, 과별로 쫙 있어요. 그 중에 의사가 아닌 애가 가끔 껴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대기업 임원. 대기업 임원은 이게 대학 졸업하고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회장이 아닌 다음에야. 그리고 또 하나 껴드는 게 대학 총장. 이런 거랑 평생을 바쳐서 그 분야에 국내에서 최고가 되었을 때 거두는 소득 수준을 의사는 진입만 하면 거둬요. 이러니 우리나라에서 자연계 대학 입시 점수 최고 점수 탑 10, 10등까지가 지망하는 과가 어디겠어요? 90년대는 자연계에서 가장 지망하는 1등이 서울대 물리학과입니다. 90년대. 그 다음 서울대 컴퓨터공학. 그 다음 서울대 의예. 그 다음 뭐 서울대 무슨 공학. 하여간 서울대에서 다 공대였어요, 10개가. 근데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난 20년간은 1등
서울대 의대, 2등 연세대 의대, 3등 고려대 의대, 이런 식으로 다 10개가 다 의대예요. 지금 우리가 미래 산업이라고 얘기하고 최근에 AI가 보여준 변화 이런 걸 얘기를 하면 가장 연관되는 과는 물리학과나 컴퓨터공학과 이런 과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나마 공부 잘하고 뭔가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의대를 더 많이 가려고 애를 씁니다. 본인 개인에겐 굉장히 안정된 삶이 보장되겠지만 산업의 미래라는 측면으로 보자면 조금 아쉬움도 있죠. 그리고 돈은 의사가 잘 벌긴 하지만 그래도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뭐 티끌밖에 안 돼요. 아무리 의사가 잘 벌어봤자. 근데 미래에 대한 꿈이 크기보다는 그냥 뭐 일반 서민들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 포지션이라면 의사가 괜찮을 수 있지만,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이미 난 나이가 있어서 내가 뭘 의대 공부하긴 좀 못하다, 우리 자녀가 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 직업 물려주겠다, 가장 좋은 직업 선택하게 해주겠다, 그럼 의대 가게 하면 돼요. 이미 답은 나왔잖아요. 근데 왜 이 답을 선택 못할까요? 수많은 학부모들이. 점수가 안 돼서 그럴까요? 아니면 애가 비위가 약해서 피를 보면 막 썰어서 그럴까요? 우리는 알고 있는 답들이 사실 많아요. 알고 있는 답들이 많은데 그 답을 냉정하게 바라보지 않는 것 같아요. 뭐가 좋은지도 알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당연히 어렵죠. 좋은 건데. 좋은 거 치고 쉽게 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몇 달간 어디 학원 같은 거 다녀서 야 이게 무슨 내 천직? 웃기지 마세요. 그렇게 천직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뭐 안정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굶지 않게 월급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거기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회적 지위, 돈, 이게 확보된 직업을 학원에서 몇 달 동안 그거 된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대부분 좋은 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들을 고민하면서 사실은 제가 프로페셔널 스턴트도 그렇고 아웃스탠딩 티처도 작업을 한 건데요. 이 답을 찾는 게 우리의 숙제예요. 지금 우리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고 뭐 자녀가 있건 없건 내 미래만 생각하는 사람, 자녀의 미래까지 생각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생각이에요. 여기에는 답만 다 찾으면 그럼 우리가 덜 불안할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책을 보시면 될 텐데 여기에서 뭐 대학에 대한 거며 직장에 대한 거며 좀 몇 가지를 써놨어요. 이건 보시면 될 거고 여기에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왔던 공부는 뭔지 아세요? 학교에서 해왔던 공부?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해왔던 공부의 대부분은요, 소위 우리가 현대식 교육이라는 걸 해왔어요. 19세기 이후에 전 세계가 자본주의화 되면서 산업화 되면서 만들어진 교육 체계예요. 그게 20세기 들어와서 조금 더 세련되게 다듬어지긴 했어도 근간은 비슷해요. 그게 뭐냐? 사회 평균적 인재를 만드는 게 교육의 목적이기도 했고 사회가 필요하는 그 쓰임새가 있는 역할을 만드는 게 교육의 역할이기도 했어요. 즉 누구 밑에서 일할 사람 키우는 게 교육의 목적이었어요. 대부분 그런 교육만 받아왔어요. 그러면 18세기 이전의 교육은 어땠을까요? 18세기 이전의 교육이 어쩌면 21세기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일 수 있습니다. 18세기 이전까지는 모두가 교육받지 않았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들만 교육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18세기 이전의 교육은 대부분 다 리더를 만드는 교육이에요. 누구 밑에서 일할 자질을 키우는 게 아니고 세상을 바꿀 자질, 뭔가 책임지고 끌고 나갈 자질을 키우는 게 교육이었어요. 지금 시대에 그런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미 미국은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이 고민들을 많이 해서 공교육에도 계속 이 방향의 변화를 계속 했었고 한국에서 공교육이 어떻게 바뀌건 사교육이 어떻게 아무 관심 없어요. 왜냐? 그거
바꿔봤자 여러분의 삶에 영향 별로 안 줘요. 왜? 생각보다 느리게 바뀌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할 때 그 타이밍에 바뀌어지진 않습니다. 결국 아쉬운 사람이 먼저 나서서 자기 문제는 자기가 풀어야 되겠죠.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5가지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해둔다면 좀 더 윤택한 삶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무조건 다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뭔가 돈도 잘 벌고 지위가 높아야 된다. 이 관점은 여러분이 어느 시점 되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관점을 계속 고수하면서 살 건지 아니면 그걸 딱 버릴 건지. 누구나 모두에게 상위로 올라가고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상황들이 꼭 오죠. 일자리가 자꾸 줄어드는 것도 영향 줄 거고요. 그럼 우리는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만족하면서 즐기면서 사는 걸 선택한 사람도 분명히 필요해요. 세상을 바꿀 사람도 필요하지만 나는 세상 바꾸는 건 좀, 난 접고 나만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공부들이 결국은 이런 공부들이 되겠죠. 예술도 공부해야 되고요. 세상을 계속 끈을 붙잡고 있겠다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나는 세상은 좀 놓고 그냥 나 혼자 좀 살겠다. 이런 사람들은 밑에 있는 공부를 좀 관심 가지면 돼요. 그리고 밑에 있는 공부를 하시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저기 시골에 싼 땅을 하나 사두세요. 지금 당장 안 써도 돼요. 근데 여러분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이 안 쓰면 여러분 자녀라도 써야 돼요. 왜? 자급자족할 공간 하나 필요하거든요. 굶어 죽진 않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그런 걸 좀 괜찮은 사람끼리 한 지역을 조금 다 모여서 사면 나중에 뭔가 도시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다 거기서 모여가지고 또 재밌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예술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방식이 계속 유지될 필요는 없습니다. 캔 로빈슨이라는 분은 보통 이름 앞에 저렇게 써 붙으면 굉장히 자기 받은 영국에서 캔 로빈슨 경은 교육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저분이 왜 저렇게 개선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냐. 이분 얘기는 그거예요. 애초부터 글러먹은 시스템이어서 고치고 자식할 게 없어. 여기 싹 갈아치워야 돼요. 이런 생각인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기존의 교육 시스템에서 가장 큰 문제가 학생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와 선생이 대부분 주인공인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은 어떤 경우에라도 그 교육을 받는 학생이 주인공이어야 돼요. 학생을 위해서 선생이 존재하는 거지 선생 월급 주려고 학생이 돈 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존의 대부분 교육은 이게 바뀌어져 있어요. 학교 재단과 학교와 선생이 권력화되어 있을 거고 당연히 여기에 따라서 변화에 계속 저항하는 변화에 가장 더딘 동네가 교육계예요. 왜 빨리 변하면 자기네에게 이득이 없어서 더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니 이분 생각은 이게 교육이니 그냥 갈아엎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만든 학교 중에 하나가 이런 학교가 있습니다. 올림공대는 지금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MIT에 비견될 정도 인기가 많은 학교입니다. SAT 점수로 따지자면 상위 한 1%쯤 되는 학교입니다. 여기 학생이 적어요. 1년에 한 학년에 7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4학년 해봤자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학교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으냐? 이 학교는 선생을 정년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선생이 와도 딱 5년이에요. 그리고 이 학교의 모든 수업은 통합 수업 형태로 되는 거라서 가령 자동차를 디자인한다 그러면 공학을 잘하는 교수나 와 있어야 되겠지만 디자인 교수도 와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 역할이 다 동시에 와야 되는 거죠. 병원으로 따지면 협진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렇게 수업을 해야지 하나의 문제를 입체적으로 더 잘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책만 읽는 학교가 아니고 대부분 다 실습 위주로 하는 학교입니다. 이러니까 인기가 좀 많아요.
그리고 이런 걸 배운 학생들이 실제로 더 괜찮은 인재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학교에 교수의 정년이 없는 거, 5년 계약밖에 안 하는 걸 교수들도 좋아합니다. 세상에는 자기 밥그릇도 중요하지만 진짜 교육이 제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선생도 꽤 많기 때문입니다. 선생이 5년마다 계약을 다시 따기 위해서라면 새로운 분야,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접한 수많은 선생들은 옛날 건 되게 잘하시는데 최근 건 잘 모르시는 선생들이 여전히 굳건히 자리 잡는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이런 학교들이 많아지면 교육이 많이 바뀌겠지만 안 많아지겠죠. 그렇죠?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은 이렇게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관점,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될 건지 또 이런 내용을 담은 게 이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을 굉장히 책 내용이 많아서 제가 여기서 잠깐 읊어드릴 성질이 아니라서 우리가 공부를 왜 하는지, 과연 우리는 미래에도 인재가 될지, 그 인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향, 어떤 접근이 필요할지 이런 얘기를 좀 공부해 보시고 모색해 보시겠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모든 공부 끝에 질문은 이 질문이 돼야 됩니다. 내 친구들한테 그냥 내가 만족스러운 척 하면서 거짓말하는 건 말고요. 여러분 솔직히 스스로에게 만족하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짜 가고자 했던 삶과 맞는지 안 맞는지 빨리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이제 많아서 이제 내 인생은 글렀어 이런 말하면 안 돼요. 그거 되게 비겁한 거예요. 이 중에서 어떤 분도 나이가 이미 80 넘은 사람 없잖아요. 지금 시작해도 20년, 30년씩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다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10년을 투자하면 의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대부분 20, 30년 이상은 시간이 남아있는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 이번 생은 이렇게 살래. 나 충분히 만족해. 그래서 남한테는 거짓말해도 좋은데 자기 자신에게는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좋겠죠. 이 말 누가 한 말인가 하면요. 은하철도 999에서 메텔이 한 말입니다. 또 은하철도 999 아시는 분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인 거죠. 여기서. 실제로 그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철학적인 거죠. 그 속에서 남자 꼬마 주인공이 기계가 되려고 해요. 영원히 살고 싶어서 기계 인간이 되려고 해요, 사람이. 근데 메텔이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결국 걔는 사람으로 살아있잖아요, 계속. 기계가 되지 않고. 이건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한번 계속 새겨볼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가는 건 좋은데 여러분이 그 주체적인 중심인 걸 버리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시고 그 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